1894년 혼란한 세상을 바꾸고자 이 땅엔 작은 불씨 하나가 피어납니다. 훗날 커다란 불꽃이 돼 타오른 뜨거운 역사. 우리는 그것을 동학농민혁명이라 부르죠. 5000년 역사 속 유난히도 뜨거웠던 1년의 시간을 되돌아봅니다. 사람은 곧 하늘이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동학농민혁명의 사상입니다. 사람을 하늘과 같이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뜨거운 외침은 125년 전 이 땅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졌죠.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던 민초들의 외침은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을까요? 평화로운 들녘 사이로 물이 흐르는 곳, 드넓은 배들평야가 펼쳐진 호남의 곡창지대 정읍입니다. 지금도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 되고 있는 이 비옥한 땅엔 125년 전 농민들의 한숨과 눈물이 거름이 되어 묻혀 있죠. 농민들의 직접적인 삶의 내용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세금인데, 기본적인 제도가 정해져 있고 그 제도에 의해서 운영이 된다면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그 운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자의에 의해서 또는 목적에 의해서 더 받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 부담을 농민들에게 주니까 농민들의 삶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넌 누군데 여기 와서 웬 소란이냐? 전 고부의 전봉준이라 하운데, 사또 만석보를 짓기 전에 수세를 걷지 않는다 하였으나 이번 추수에 수세를 걷는 건 어떤 일인지 알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라에서 정한 일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세곡을 내고 나면 집집마다 곡식이 부족한 형편이니 수세를 거두어 주시지요. 뭐라? 나라에 바칠 세곡을 못 내겠다니 국법을 거역하겠다는 것인가? 세곡을 못 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또께서 거둬들이는 수세를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도들을 끌고 와서 관할을 소란케 한 죄를 받고 싶은 것이냐? 이 사람들은 복도가 아니라 이 땅에 굶주린 백성들이. 저놈의 곤장을 전내쫓고 복도들을 해산시키도록 하여라. 사또, 백성을 보살펴야 할 수령이 고열짝에만 혈안이 되어 있으니 하늘이 무섭지 않소. 저놈이 지 애비처럼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구나. 여봐라, 저놈을 당장 내쫓도록 하여라. 사또, 정녕 하늘이 두렵지 않소이까? 민심은 천심이나 하였거늘. 정읍천과 동진천이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만석보. 당시 고부 군수로 부임한 조병갑은 농민들을 강제 동원해 필요치 않은 새로운 보를 쌓게 합니다. 수세를 더 걷기 위한 수탈의 구실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죠. 농민들에게 생명의 근원이었던 물. 하지만 권력에 있어 물은 착취의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보를 만들어서 세금을 걷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았던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농사 짓는 게 관계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 직접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지만, 당시에 있어서는 생산의 중심이 농업이었고, 네. 그 농사를 짓는 것에 가장 중심적인 것이 토지보다 오히려 물을 언제 확보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그 물을 확보하는 시설이 보인데, 그 보를 이제 조병갑이 수탈의 목적으로 만들고 그것들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세금을 부여함으로써 농민들이 그러한 억울함, 네. 또는 그러한 분함을 풀기 위해서 어떤 폭발한 것이 이제 고부 봉기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백성들의 계속되는 탄원에도 횡포는 심해져만 가고 1893년 11월 전봉주는 20명의 동지와 함께 봉기를 모의하는 사발통문을 작성합니다.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의 목을 벤다. 화약고를 점령하며 탐관오리를 징벌한다. 전주 가명을 함락하고 서울로 진격한다. 결의를 다지는 내용과 함께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종이 위에 남겼습니다. 지도부들의 서명이 쭉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서명을 일렬로 쭉 명기한 게 아니고 사발을 엎어놓고 빙 둘러가면서 이름을 썼단 말이죠. 그거는 두 가지 정도 의미가 있다고 봐요. 하나는 주모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기 나름대로의 자구책일 테고, 또 하나는 그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평등 개념, 이것이 아마 중요하게 작용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사발통문에서는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부에서 존재하고 있는 우리 동학 농민들의 어떤 의지, 사상적 정신, 이런 것들을 좀 높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조병갑의 학정을 표상하는 고부 관아가 있던 자리. 농민들의 분노가 고부 봉기로 터져나왔던 역사의 현장엔 이제 작은 초등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운동장 한편에 놓인 표성만이 그날의 흔적을 말해주고 있죠. 결국 농민들이 분을 이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관할을 쳐들어가게 되는데, 네. 이 고부 봉기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갖는 상징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 많은 농민들이 그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이제 밀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밀란은 한 지역에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형태였는데, 이 고부 봉기는 전봉준에 의해서 밀란의 형태로 끝나지 않고 이걸 전국적인 봉기로 확장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는데, 이후에 일어나는 동학농민혁명의 어떤 연결고리로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농민들이 낯을 버리고 창과 횃불을 들어 올렸던 고부 농민 봉기. 고부 관할을 습격한 농민들은 창고에 쌓인 곡식을 가난한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을 풀어주며 결국 조병갑을 몰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농민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힘, 그 중심에는 녹두 장군 전봉준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봉기의 지도자가 됐느냐고 물으니 전봉장군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인의 이해를 위해서 기여하며 어찌 사내 대장부에 일이겠는가. 고부 군민들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녹두장군 전봉준의 이런 의연한 결기가 없었다면 우리 근대 일제강점기로 들어가는데 더 적막했을 겁니다. 그나마 그런 분들의 의기,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런 이렇게 동력이 되었다고 봐야 맞습니다. 녹두장군 전봉준을 만나기 위해 찾은 곳은 어느 한적한 마을. 자신의 삶을 기꺼이 희생하며 혁명가의 길을 걸어간 그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평범한 토담이 둘러진 초가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갔던 전봉준. 그는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잘 사는 세상을 꿈꾸며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전봉준 장군을 녹두 장군 전봉준 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네. 근데 인간적으로 전봉준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이타적인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봉준 장군의 공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문하는 사람이 너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을 벌였느냐라고 말하니까 전봉준 장군이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이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많아서 그 원한을 내가 풀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보면 전봉준 장군이 그런 어떤 조선의 역사 속에서 자기가 지식을 얻고 또 살면서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대단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전봉준 장군의 정신이 높은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기포한 뜻은 백성을 위하여 탐악을 제거하기 위함인데 과연 그런가? 그렇소이다. 그렇다면 전라 한도의 탐악한 벼슬아치를 제거하고자 하였느냐, 아니면 팔도를 한 가지로 하려는 의도였느냐? 전라 한도의 탐악을 제거하고 내직으로 매관매직하는 권신을 쫓아내면 팔도가 그리 되리라 생각했어. 너에게 무슨 계책이 있기에 탐관을 제거하려고 하였느냐? 특별한 계책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 다만 백성을 편안케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 이 일을 실행했을 뿐이요. 네가 고부군수에게 해를 입지 않았는데 무슨 의도로 이런 거사를 행하였느냐? 내 한 놈의 안위로안을 생각한다면 그 어찌 사내 대장부라 하겠는가? 백성들이 원통해하고 한탄해하는 까닭에 세상을 바로잡고자 하였을 뿐이요. 그 농민들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그 수탈의 방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는 않았는데 주변을 보니까 이제 그걸 참을 수가 없었던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이념과 사상만 있다고 사실 혁명을 이뤄낼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보면 어떻게 지도자로서의 특성, 네.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나 봐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 대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보니까 이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단순히 전봉준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실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많은 노력을 했고, 단순히 노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전봉준은 여러 가지 것들을 실행을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전봉준에게는 어떤 그 세력도 없었어요. 주변에 세력이 없었는데 세력이 있는 손화준과 김계남을 찾아가서 자신의 뜻을 설득하고, 그리고 손화준과 김계남뿐만 아니라 최경선, 김동명 이런 사람들과 계속 교류를 하면서 이른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자기의 생각을 계속 표현하고 설득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의 조직화함으로써 이제 동학농민혁명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만들어냈는데, 또 마지막에 그것에 대한 책임도 지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이 살려줄 테니까 자기들과 같이 하자 이렇게 했지만, 전봉준 내가 지금까지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내가 이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면 내가 이 책임을 져야지, 당신들과 같이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 스스로 이제 죽음을 택한 그런 면에서 보면 전봉준 장군의 위대함이 거기에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방이 들판으로 둘러싸인 나지막한 산, 백산. 1만여 명에 달하는 농민군은 이곳에 최종 집결해 길고 긴 항전의 대오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님의 군대요, 백성의 군대요, 농민의 군대로서 엄히 지켜야 할 강령이 있어. 함부로 사람들을 죽이지 말고 가축을 해치지 마라. 이것이 그 첫째요. 충과 효를 다해 세상을 구하고 백성들을 평안케 하라. 이것이 그 둘째요. 외놈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깨끗이 하라. 이것이 그 셋째요. 군사를 몰고 한양으로 쳐들어가 권세 있는 썩은 놈들을 모조리 박멸한다. 이것이 그 넷째요. 적을 쳐 이길 방도가 이미 마련되어 있어. 우선 우리 부대원 30명을 관군의 보부상 부대로 위장시켜 침투시키고
관군을 황토죄로 유인시키시오. 자, 발거자! 동학 농민군이 관군에 맞서 최초의 전투를 벌이며 대승을 거둔 자리, 황토현 전적지입니다. 농민들의 힘으로 관군을 격파한 황토현 전투는 전국적으로 동학 농민혁명의 불길을 확산시킨 결정적 계기가 됐죠. 황토현 전투는 유사 이래로 일반 백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전쟁으로만 놓고 보면 규모가 가장 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참여 열기도 그렇고 참여한 숫자도 그렇고 그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는 것은 동학 농민군에게 매우 큰 자신감을 갖게 했을 것으로 추정돼요. 그래서 이후의 전투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권력을 장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고 백성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펼쳐보일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한 지점이 있다고 봐요. 두 번째로는 그 농민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이 전쟁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텐데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많은 백성들이 이 농민군의 움직임에 호응하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 계기로도 작용했을 것으로 봅니다. 가보년 드높았던 농민군의 기상처럼 우뚝 솟은 탑이 황토현 전적지에 남아 그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혁명이라는 단어가 쓰인 가보 동학 기념탑. 한 세기를 지나며 동학혁명을 바라보는 시선은 시대에 따라 달라졌지만 불길을 일으켰던 혁명군의 마음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습니다. 황토현 전투가 규모도 굉장히 컸고 네. 또 농민군들이 승리했던 싸움이잖아요. 네. 네, 이 전투를 준비하는 농민군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실제 농민군들의 생각 그리고 농민군들이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이걸 생각해 보면 백삼봉기에 12개조 기율이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 도망가는 자는 쫓지 않는다. 또 배고픈 자는 먹인다. 네. 가난한 자는 구휼한다. 이런 어떤 행동 강령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농민군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그 나쁜 것을 무너뜨리고 또 자기들과 뜻을 같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자 목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고 끝까지 어떤 투쟁의 방식으로 그것을 표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중심인 세상을 꿈꾸던 그들의 바람은 점차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며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 땅에 남깁니다. 모든 인간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버린 혁명이라는 거죠. 호남의 심장부이자 최대의 관문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혁명군. 그러나 국내의 혼란을 틈타 들어온 외세를 몰아내기 위해 조선 정부와 화약을 맺고 패정 개혁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직강소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그 전주성 입성 그리고 전주 화약 이후에 한 2달 지난 7월 6일에 당시 전라감사였던 김학진과 농민군 총대장인 전봉준 사이에 전라도 53개 군현에 직강소를 설치하기로 합의를 하고 이후에 이제 각 지역에 직강소가 설치되는데 이 직강소는 그 관민 협치, 그러니까 관과 민이 서로 합의해서 어떤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 문제가 해결하는 그런 어떤 민주주의의 시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방자치에 연결이 되고 동학농민혁명의 여러 그 성과 의미 중에 직강소의 의미도 새롭게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학농민군의 외침은 결국 끝을 맺지 못하고 사라졌지만 사람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자 했던 그 정신은 혼연히 살아있습니다. 전라도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우리 정치사에 정의감이 쓴 거거든요. 동학혁명에 여기서 타오르는 횃불이 없었더라면 오늘날의 촛불은 불가능했어요. 혁명의 열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저물었지만 동학의 불씨는 여전히 꺼지지 않은 채 우리 사회의 또 다른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개혁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 전라도. 동학혁명은 과거가 아닌 현재의 역사로서 뜨거운 정신을 이어갈 것입니다. 비록 미완의 혁명으로 끝을 맺었지만 사람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오늘날 더욱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1894년 전국으로 울려 퍼진 그들의 함성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 여전히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